지금은 이미 최악은 좀 지난 것 같고 침체를 운 좋으면 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국 증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재테크 콘텐츠를 만든 지도 벌써 한 3, 4년쯤 돼 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그 업계에서는 여의도 바닥,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여의도 바닥에서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 많이 만나니까 이게 참 많은 분들한테 칭찬받는 전문가는 흔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있는데 누군가는 좋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는 좀 아니야. 뭐 그분은 뭐 수익률은 별로야. 누군가 뭐 장기적인 수익률은 별로 없었다. 아니 뭐 인성이 좀 그렇다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투자 정말 잘한다고 들었던 분이 바로 옆에 이제 펀드 매니저님이셔서, 야, 김 작가 TV에서 이번에 새로운 인물로 매니저님 오늘 이제 2023년 주식 투자 이야기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초대했습니다. 아우, 네, 영광입니다. 굉장히 주변에서 진짜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유, 저 그냥 서로 다 잘 칭찬해주면서 서로를 띄워주는 게. 네. 자, 그러면 이제 2022년이 투자자들에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는데, 매니저님께서는 어쨌든 회사를 그만두시고 본인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좀 어떤 한 해셨어요? 2022년도는 사실 이제 좀 증시를 안 좋게 봤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까지 안 좋을 줄은 몰랐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나마 조금 대비가 되어 있었어서 조금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길이 힘들 거야 생각하면 힘들어도 조금 그게 마음의 상처가 덜 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는 정말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하락장이 올 때 그 하락장이 뭐 실적이 꺾여서 아니면 갑자기 긴축을 해서 뭐 전쟁 같은 일회성 정치 이벤트가 나와서 이런 건데,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게 다 한 번에 왔었거든요. 다 나왔는데요. 네, 침체 우려에다가 인플레이션에다가 거기다가 뭐 난리였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로 악재가 닥친 그런 하락장은 정말로 드문데 그걸 이제 지나오셨다. 그렇게 22년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매니저님이 안 좋게 보셨던 이유는 뭐였나요? 그때는 뭐 전쟁이 일어날 걸 아셨던 것도 사실은 아닐 거고, 뭐 기타 등등도 그렇게까지 금리가 탁탁탁 치고 갈 줄도 모르셨을 텐데. 네,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일단 인플레가 생각보다 더 높을 거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행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림들을 그리고 있어서 이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주변의 그런 반응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좀 투자자들의 그런 충만감이 너무 높아져 있는 것 같다였었고, 그게 좀 대변이 됐던 게 어떤 게 있냐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전문가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이제 미국 기준으로요, 소위 말해서 그 바이 레포트 매수 의견 쓰고 있는 보고서의 비중이 역사상 최고치로 올라간 그런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까지 다들 긍정적으로 볼 때에는 더 이상 긍정적인 게 나와도 별로 시장이 못 오르지 않을까, 조심을 좀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제가 사실 증시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객장에 갑자기 뭐 애기 엄마가 뭐 애를 얻고 나타나면, 근데 사실 지금 그런 걸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여기저기에서. 근데 저는 이걸 좀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그 주변 분위기 중에 보통은 저한테 주식을 물으러 오세요. 제 지인분들이 식사를 하든 뭘 하든 보통 물으시는데, 이게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있다는 느낌은 언제 받냐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여쭤보지 않았는데 이제 이거 봤냐, 이거 좋은데, 그러면 굉장히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좀 느낌이 좋지 않다였었죠.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의 인간 지표가 되어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2022년 이제 주식시장 좀 돌아보셨을 때 그래도 기억이 남았던 현상과 그로부터 얻은 교훈 한 가지 정도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역사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실 자료 같은 거 만들 때 뭐 과거 10년치, 과거 길어봤자 30년치 이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번 거는 40년, 50년 전의 일이 인플레라는 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역사 공부할 때 좀 길게 해서 절대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라는 건 없구나. 그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옛날 공부를 이거 좀 시간 낭비라 생각하지 말고 품을 팔아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걸 진짜 많이 느꼈던 한 해 같습니다. 역사는 어느 정도 되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영화 같은 것도 보면 후속편이 일단 기본 틀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역사에서 배우고 또 근데 세부적인 거는 달라야 흥행을 하니까 또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근데 그것도 결국은 그 과거를 알아야지 어떤 차이가 날지를 현재랑 비교해 볼 수 있으니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하나 조금 다르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현재 이제 2023년 1월인데 현재 한국 증시 한번 점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아주 이제 짧게 바라보게 되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수급이 한국 증시는 모든 거를 잡아먹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주주 과세 요건이 너무 늦게 결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개인 매물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금융투자에서 배당 차익을 노리고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또 나가거든요. 원래 연말 연초 되면서. 근데 이거 나간다는 거를 보고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럼 이제 수급이 나빠져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원래 신용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담보 비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담보 비율을 일시적으로 완화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별 얘기 없이 작년 말로 종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원래 비율, 근데 정부에서 완화해준 비율 사이에 있던 분들은 바로 반대 매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보니까는 미수금 대비해서 반대 매매 비중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또 그런 걸 노리면은 여기에 공매도나 선물 매도나 뭐 푸시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진짜 이 수급이 많은 거를 차지했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는 종료가 완전히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만의 또 좀 스토리를 가지고 가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올해 한국의 화두는 한국 증시는 감익이다, 좋지 않다. 그런데 한국 증시의 특징은 선반영해서 빨리 움직인다. 그래서 한국 증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그 업종은 과거에 떨어질 때에도 이익이 피크를 찍기 1개 내지 2개 분기 전부터 떨어집니다. 반대로 반등을 할 때에도 이익이 최악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기 1~2분기 전부터 반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워낙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소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경기 민감주들은 적자나 고퍼일 때 사서 저퍼일 때 돈 잘 벌 때 팔아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거든요. 반도체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 또 뭐 철강, 화학, 조선도 있고 해서 선진 증시 중에서 그런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우리는 60~70%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30~40%대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항상 빨리 움직인다. 이익이 나쁘다고 할 때 오히려 반등을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올해 선반영을 보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나눠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주식시장 좀 언제쯤 그래도 좀 좋아진다고 보세요? 사실 증시가 2100까지 갔다가 2500까지 가면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지금 여지없이 2200까지 오면서 진짜 떠나야 되겠다. 다음번 본전 오면 이제 나는 손 털고 떠나겠다는 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도 제가 이제 10월 21일 날에 그때 당시에 어떤 조금 살짝 이벤트가 있었어요. 당시에 연준에 굉장히 이제 정통한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가 맞아. 그 기자가 뭔가 멘트를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연준의 매파성이 좀 극에 달했고 조금씩 내려올 것 같아요. 여전히 매기는 하지만 그래서 얘기를 이제 의견을 받은 그 전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다가 그때부터는 이제는 최악은 지난 것 같다. 였고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지금은 이미 최악은 좀 지난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지금 물론 거기에서는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큽니다. 보통 그럴 때 그렇긴 하지만은 긍정적으로 봐서 지금은 또 주식 쪽으로 더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확히 바닥 지점이 언제냐 하면 뭐 사실 바라건대는 제가 얘기했던 그때가 바닥이 되어줘서 나중에 봤으면 그 채널에서 얘기한 게 맞았어라고 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건 저희가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점이 일단 이번 하락장에서는 바닥이었지 않았을까. 그때 2130~40이 바닥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이제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연준 이제 2023년에 금리 인상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뭐 5% 위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시장에서 연준에 대해 관심이 엄청 높아져 있고 그리고 연준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다 보시거든요. 근데 그 노력 대비해가지고서 시장하고 연준 간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문제를 풀면은,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보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만큼 노력할 필요 없는 부분 있잖아요. 있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하고 차이를 해봤자 연준은 5%를 우린 넘을 거야. 시장은 5를 정말 넘을 수 있을까? 그보다 0. 0 얼마 정도 더 낮지 않을까? 0.25 정도 낮지 않을까? 아니면 연준에서 우린 더 올리면 5.0에서 5.25 아니라 5.2에서 5.5로도 올릴 수 있어. 근데 그래봤자 한 번, 두 번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까지 시장의 의견하고 좀 많이 맞춰져 있을 때에는 이걸 너무 들여다보는 건 사실은 조금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 오히려 이걸 봤어야 되는 때는 언제냐면 여기에 대한 금리에 대한 시각차가 컸을 때였다라고 봐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요. 2021년도 한 10월, 11월 이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연준이 놀랍게도요. 2021년도 9월 달 점도표에 우리는 22년도에 금리를 딱 한 번만 올릴 겁니다라고 점을 찍었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지금. 22년도에 한 번만. 예, 그때만 해도요.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봤으니까. 그때 코멘트가 있었죠. 인플레 일시적이다. 네. 근데 시장에서는 못 믿겠는 거죠. 이게 인플레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시에 시장은 1% 후반까지 올릴 거야라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뭐 레리 서머스라든지 아니면 연준의 전직 위원들 있잖아요. OB 멤버들은 3에서 4까지 올려야 될 거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열심히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격차가 너무 크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봤자 차이가 비슷하니까. 예, 적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중요하지만 네. 작년만큼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네, 저는 봅니다. 그러면 올해는 뭘 좀 중요하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결국은 그래도 어쨌든 금리가 중요하긴 하니까 그렇죠. 또 봐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 봤을 때 연준도 데이터에 따라 움직일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예상이 얼마나 맞아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보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에는 인플레이션이 저는 하여튼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증시에는 좀 좋지 않을까. 이고 이제 왜 인플레를 제가 또 강조드리냐면 최근에 뭐 많은 분들께서 연준도 얘기하지만 인플레 얘기할 때 이제는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그 임금하고 관련 있는 서비스 물가 뭐 이런 것들까지 강조를 해서 고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세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 서비스 물가를 보는 이유 자체도 전체 물가를 잡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체 물가를 갖고서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힌트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해요. 어떤 게 있냐면 연준이 최근에 2번 점도표를 냈었을 때 그러니까 12월 회의 그다음 지난 9월 회의 때거든요. 그때 당시에 점도표와 동시에 경제 전망을 내면서 물가도 같이 내게 돼요. 전망을. 근데 공통점이 코어 PC 물가라고 하죠. 그 근원 PC 물가. 근원 PC 물가 본인들 예상치 대비 점도표가 다 1.5에서 1.6% 위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근원 PC 물가 예상보다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물가가 그래 버리면은 금리도 그에 따라 기준금리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가 자체가 굉장히 연준의 행동도 지금은 거기에 완전히 목표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아서 말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하겠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핵심은 또 물가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특히 많이 들렸던 게 뭐 물가, 금리, 그리고 하반기쯤에는 이제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도 엄청 많이 이제 나왔잖아요. 네네. 그 굉장히 두려운 경기 침체는 2023년 온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어떤 분들은 이미 왔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네. 했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지금 온 건가요? 아니면 오나요? 그리고 온다면 어느 정도 강도로?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데이터들이 침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아주 심대하게 나타났다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침체 그 자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침체를 운 좋으면 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얕은 침체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얕은 침체라면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깊은 침체가 오기는 그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은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깊은 침체를 보지 않는 이유는 아직은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침체가 되게 심해지려면은 실업이 극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의 고용 상황이 실업이 극적으로 늘 만한 상황까지는 또 아닌 것 같다. 여러 요인들 때문에 뭐 이민자가 뭐 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여튼 미국의 고용 시장 자체가 지금 독특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를 했었을 때에는 아주 그런 뭐 세상이 망할 것만 같은 아주 심각한 침체에는 안 이르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의 영향도 많이들 말씀들 하세요. 고금리가 지속되면은 뭐 한계 기업의 도산이나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뭐 일단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해서 부채가 늘어났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주체를 보면 가계랑 기업이랑 정부 중에 정부가 극적으로 늘렸지 가계는 오히려 딜레버리징을 해오다가 코로나 때 또 좀 늘어났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렇게 기울기가 거의 같아요. 이제 늘어나는 폭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부는 가장 신용도가 높고 빌리는 자금 자체의 그 이자율이 낮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구성 자체가 그리 나쁘지 않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 다음에는 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위해서는 가계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올라갔으니 이자 비용이 많이 부담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가계 같은 경우에도 세 개로 나눠보면 돈을 빌린 거에서 하나는 집과 관련된 것이고 이 제일 크겠죠. 그다음 자동차,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대출입니다. 근데 집하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고정으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처럼 높은 금리가 3에서 5년 계속 지속된다 하면 저는 크레딧 문제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23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는데 4년엔 또 좀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감당 가능한. 그러니까 실제로 이자 비용이 그리 증가는 안 할 수 있다. 개인들이. 그렇게 보고 하여튼 그 미국 자체가 우리랑 좀 이렇게 빌릴 때 구조 자체가 고정으로 빌리는 비중이 높으니 지금 당장 올리는 게 바로 그만큼 부채에다 곱하기 몇 퍼센트 할 만큼의 임팩은 주지 못할 거다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개인들이 집이 결국은 제일 큰데 집값이 최근에 뭐 떨어지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또 빅쇼트 예전에 영화를 보게 되면은 뭐 그냥 아무도 안 살고 있는데도 막 대출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소위 말해서 그 점수를 보고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게 만드는데 그 점수 자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실이 많이 생기기는 제가 볼 땐 어렵지 않을까. 그때보다는 안전해졌군요. 네네. 그래서 좀 그렇게 극적인 저는 침체는 가정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침체가 뭐 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 이유 자체가 그게 있거든요. 침체가 오고 나서 증시 저점이 나온다. 이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는 첫째로는 침체가 안 왔다 그러면은 그 주장으로 투자를 했을 때 상승장을 놓치게 되진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체가 언제 왔는지는 NBER이라는 미국의 민간단체에서 나중에 규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미 얕은 침체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미 작년 10월이 저점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미 침체에 들어갔고 예를 들어 8, 9월에 그 다음에 10월이 저점인데요. 그럼 실제로 침체 이후 저점이 나왔네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침체 시기를 가지고 아직 그러니까 침체에 대해서 올 거냐 안 올 거냐도 있어야 되고 이미 온 것인지 아닌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침체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투자에서 하나는 가격을 보고 하나는 펀더멘털을 보고 또 하나는 타이밍을 볼 텐데 너무 타이밍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거거든요. 다른 요소도 있다는 거고 이제 특히나 가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침체가 오게 되면 직전 고점 대비해서 침체가 왔을 때 S&P 500 기준으로 증시가 한 32% 빠져요. 근데 중간값으로 따지면 되게 많이 빠진 기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빼고 중간값으로 따지면 28% 빠졌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쭉 빠져서 10월 달에 저점이 일단은 나왔었죠. 미국이 S&P 500 그때 28, 9%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침체에 왔을 때하고 비슷하게 빠졌었으면 가격을 봤었을 때 이것도 충분히 뭐 그러면 침체이건 아니건 간에 침체스러운 가격 조정이 있었으면은 이거는 뭐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편안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침체 논쟁이 또 너무 또 이 시기를 정확히 맞추는 것 쪽으로 과열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침체를 너무 이제 따질 필요가 지금 없을 수 있다 하셨는데 그래도 뭐 침체를 알 수 있는 선행지표, 후행지표 같은 것들 사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을 때는 그걸 규정 짓는 게 그 지나고 나서 보통 규정을 짓잖아요. 네네. 그걸 알 수 있는 선행이랑 후행은 좀 어떤 게 있죠? 아까 전에 뭐 NBR이라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전미 경제 그 협회인데 여기에서 실제로 언제부터가 그리고 언제까지가 침체였다 이거 구간을 정해주게 되거든요. 이게 후행인 거겠네요? 한 1년 뒤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제가 이제 투자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제가 투자를 이제 금융위기 직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침체가 오면 저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2번 당한 거죠.
그때 당시에 기다려보니까는 침체가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다 빠지고 침체는 지나가고 반등하는데 나중에 스리스 있죠? 사실은 그때부터 침체였어. 침체였다. 그러고 2020년도에도 코로나 때 빠졌었잖아요. 그때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6월 달에 네. 2020년 이미 다 반등하고 전고점 도달하고 나니까 6월 달에 사실은 2월 말부터가 침체였어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좀 봐선 안 되겠다. 네네네. 요거 믿고 있다가는 발등 찍히겠다. 선행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예. 그랬을 때 선행으로 좋은 거는요. 네네.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여러 가지 좋은 데이터들을 발표를 하는데 네. 컨퍼런스 보드가 매달 선행 지표 발표를 할 때 침체 관련된 것도 발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침체 시기를 거의 NBA라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되게 좀 적중률이 높아요. 근데 그거 자체는 뭐 예를 들어 본인들이 보는 그 선행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 달치 나온 거에서 네. 최근 6개월치를 연율화를 시켜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들어가 보시면 나오게 되는데 그 데이터 기준으로는 일단 8월부터 NBER에서 나중에 침체였다고 얘기해도 되는 숫자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작년 8월. 예, 작년 8월부터가 침체 기준이 되는 그거를 하향해서 지금까지 그 밑에 구간에 있어요, 계속. 과거에는 그 두 개의 기간의 데이터가 서로 좀 비슷했나요? 나중에 보면? 근데 어떤 때는 이제 한쪽이 빠를 때도 있고 한쪽이 네. 조금 느릴 때도 있고 한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썸네일에서는 역대급 네. 뭐 경제 위기 이런 키워드들이 물론 이제 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그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키워드도 어쨌든 있긴 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있다면 뭐 때문에 혹시? 저는 만약 그 가능성 우리가 네. 진짜로 있다라고 보려면 한 올해 한 6월, 7월 정도에 네. 다시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어쨌든 헤드라인이 쭉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인플레가 알고 보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이게 스티키한 거였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더 지났는데도 그 숫자가 스티키한 요소가 굉장히 이제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생각을 좀 더 다시 해봐야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네.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우리가 수요를 자극한 요인 때문만이었느냐, 아니면은 공급망 교란과 같은 코로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같이 있었죠. 거기다가 전쟁 영향도 있었으며, 네. 그래서 헤드라인이 올라가니까는 인플레이션 심리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물건 가격을 올리려고 했던 것은 네. 아니냐. 근데 그게 한 6월 정도, 7월 정도가 되면 네. 싹 다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첫째로는 전쟁이 이 작년 2월 하순에 있었거든요.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2월부터 작년 6월까지가 유가가 120불이었거든요. 그럼 그건 한번 지나고 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 교란도 이제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철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확진자 증가하지만 원래 저희도 위드 코로나 할 때 오미크론은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게 한 두어 달 지나면 올해 뭐 한 2월, 3월 지나고부터는 안정화가 구간에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해서 차차 생산이나 다 올라오면 그게 또 실제로 쇼핑도 되고 하려면 한 6월, 7월쯤 돼야지 다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례적으로 겪은 것들이 한번 제거가 된 이후에 보자라는 거죠. 사실 저도 그게 얼마 정도의 비중일지는 예상만 해주지 확실히 알 수 없고, 네. 그때 가서 진짜 제거된 숫자를 봤는데도 수요 요인이 크다 해버리면, 네. 그러면은 이제는 연준이 더 많이 정말로 훨씬 가야 될 수도 있고라는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하신 그 물가는 지금 하락하다가 좀 정체 어느 정도 이제 고금리에서 멈춰 있는 상태를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다시 튀어 올랐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은 수요 요인이 되게 강했다 해버리면 네. 70년대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때 3번 봉우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식이 이제 최악은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네, 그리고 그 판단은 네. 한 반년 뒤에 해도, 그러니까 늦지 지금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중국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이 이제 봉쇄를 하다가 완화로 이제 갔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증시가 좀 좋아지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뉴스에서 보면 확진자가 너무 폭증하는 거예요. 이게 한 1, 2년 전에 우리나라든가 해외 다른 나라 모습을 네, 보는 네. 건가 싶었는데 이게 약간 처음에는 좋아했다 나중에 이거 너무 큰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던데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좋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에서 이래가지고서 네. 제일 걱정한 건 시장에서 네. 워낙 중국 인구가 많다 보니 걸리다 보면 추가 변이가 그러니까요. 엄청난 슈퍼 변이가 나타나면 어떡하냐가 제일 큰 걱정 같았어요. 그게 아니고 오미크론이면 우리 이미 다 겪어봤잖아요. 오미크론이 어떤 성격인지, 빠르게 많이 다 걸리지만 치명률은 낮은,
특징이 있다 보니까 오미크론에 머무른다면은 그래도 네.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괜찮아진다라는 걸 뜻하니까요. 근데 지금까지는 추가적으로 뭐 WHO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런 변이는 없다라고 하니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뭐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경기 부양으로 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왜냐하면 그 실제로 작년도에 상해 대봉쇄 하고 난 이후에 그게 얼마나 경기를, 중국 경기를 억눌렀냐라고 이제 한 기관에서 외국계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중국 GDP를 마이너스 2.2%포인트 만든 요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컸다라는 거고, 한국이 그걸 직격탄을 맞았었어요. 우리가 대중 수출이 작년 1월, 2월, 3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두 자릿대 증가였거든요. 근데 3월에 봉쇄하니까 4월부터 마이너스로 되고, 지금까지도 우리 수출이 부진한 건 대중 수출 영향이 엄청 큽니다. 12월 달은 보니까는 대중 수출 마이너스가 전체 수출의 마이너스의 기여도가 거의 한 8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국 영향이 엄청 큽니다, 저희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중국과의 감정적으로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에서의 어떤 그 요소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 글로벌 보시면 사이 좋은 나라 그렇게 없습니다. 그게 되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국가 간에 이제 뭐 인접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 중국 이런 거면 뭐 보통 부부 관계 표현하면서 부부 사이도 늘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안 그쵸, 싸울 그쵸. 수 없다. 네, 네, 맞습니다. 네.